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더 풀어가지? 하는 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그냥, 뭐 양자 물리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도 되고, 왜 지금 당신은 미술과 양자론을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그냥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막 슬립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도대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을 실제로 그림에 지금 투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 그림을 그 양자 물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맞아. 물통면을 통해서 그 바라본 우주를 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지 좋아요. 후대인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차라리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 나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이 네, 질문. 더 헤빙에서 나온 말인데요. 헤빙. 양자물리학. 헤빙. 오케이. 내가 의식한 대로 빚어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어요. 이 상상이나 의식 이런 거와 좀 뭔가 진의 세계와 이게 합해진 그런 거를 뜻하는 건지. 맞아요. 거기까지 이제 헤빙이나 그러니까 더 시크릿이라던가 시크릿이라는 책이라던가 헤빙에서 말하는 게 이제 이끌림의 법칙이고 그 어떤 무의식에서 원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최근에는 그 분야에서 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 디스펜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책을 쓴 사람이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 엄청 조 디스펜자 영상이 많이 올라오던데,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물리에서 시작했어요. 뭐 물질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다가 이거는 뭘로 이루어졌지? 이제 원자론이 등장한 거예요. 물은 H2O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이제 그 지식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물은 위에서 사과는 왜 떨어지지?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알기 시작하고 근데 왜 H2O가 이렇게 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원자 간에 전자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원자하고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H2O라는 분자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원자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다가 원자?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원자는 뭐 쿼크로 이루어졌는데 업 쿼크가 있고 다운이 있고 막 원자 핵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양한 또 더 작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생긴 거야? 그 작은 애들은 또 왜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 이하의 세계가 이론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왜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좀 제일 작은 게 이 광자예요. 광자, 빛.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간이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세계를 뭐 수학적이든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검증을 하지 않으면 H2O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자 물리학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근데 정말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도 있잖아요. 두뇌에서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 심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신경전달 물질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다 우리가 이제 Y를 계속 캐묻는단 말이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두뇌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에피네프린이 뭔데? 계속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원자는 뭔데? 이렇게 간 거예요. 원자 속에 있는 건 뭔데? 전자는 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무슨 촉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중력은 왜 있는데? 그 전자기력으로 그 분자가 붙거든요. 이런 게 전자기력이 있어야만이 공유결합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전자기력은 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 중요한 힘, 이 세상의 물질을 있게 하는 힘,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힘은 뭐야? 아니 최초의 요소는 뭐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양자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 거예요. 현재 그게 퀀텀이야. 양자로 귀결이 됐는데 양자는 그럼 뭐고 양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양자장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원자 이하의 세계는 이론 물리학의 세계에서는요 해석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 이러거든요. 왜 해석이란 말을 쓰냐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해석만 되면은 그냥 받아들여져요. 왜? 어차피 검증은 안 되니까. 어차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후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죽어봐야만 아는 거니까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해석이란 말을 뒤에다 붙이는데 그래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 현재 우리 원자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왜 이렇게 생겨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촉구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주 그 밀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파장만 있더라는 거예요. 파장만. 정보의 파장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이 뭐냐면 정보의 파장에서 정보로 이루어진 어떤 바닷물 같은 거예요. 정보로 이루어진 바닷물 같은 것에서 파도가 치다가 바닷물 물방울 하나가 위로 잠깐 보이는 거죠. 이게 양자인 거예요. 이게 퀀텀인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입자가 됐다가 그러니까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은 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정보의 바다만 있구나. 그게 양자장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크릿하고 해빙에서 이끌림의 법칙으로 왜 갔냐면은 이 정보의 장에서 얘가 물질화가 되는 것이 관찰자하고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관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의해서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빙이나 그 이끌림의 법칙까지 그 양자 이론이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물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예.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그림에 지금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쪽 양자물리 쪽은 더 깊이 가면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한 거예요. 뭐 분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정보의 바다가 있더라.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냥.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네네. 지금 어떻게 간에 이게 어려운 주제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과학이나 아니면 기술 쪽에 AI나 이런 쪽에도 막 활용이 되잖아요. 더 깊이 가면 어려우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어려운 주제인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가님은 어떻든 간에 이제 우주 뭐 이렇게 평행이론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림 속에다가 지금 그렇죠. 녹아들여서 그 구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 이제 아까 제 그림 소개를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저게 눈동자가 보이잖아요. 일단은 눈동자가 딱 보이는데 우주의 은하나 별을 꽃처럼 그려놨어요. 물론 저기에는 좀 사실적인 달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쪽은 저기는 뭐 꽃처럼 보이는 은하가 좀 있어요.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달을 표현한 건데 김춘수의 시에서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뭐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봐주니까 저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그 관찰자와 그 양자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제 그림이.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거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정말 기뻤거든요. 왜 이렇게 기뻤냐면은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이 물질의 원리라던가 뭐 사람의 심리를 다 포함해서 뭐 우리 심리 상태도 요즘에 물질로 뇌과학에서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해요.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OE라고. 모든 것의 이론을 찾아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대통합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통일장 이론, 뭔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야 우리 한꺼번에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합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칭해서 TOE,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이론을 찾아가는 역사였어요. 인간의 문명사가. 근데 그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도달한 수준이 어떤 양잡의 파장이 있는데 양잡 파장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만 물질이 존재하는 거죠. 안 보면 존재 안 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명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왜 중력이 있고 왜 원자가 이 모양이냐 궁금해했던 그 마지막에 궁극점에 도달한 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순간은. 의식이 있는 관찰자와 양자장의 만남이죠. 그래서 눈동자의 우주가 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의식이 있다라는 게, 자의식이 있다라는 게, 에고가 있는 거거든요, 에고. 자의식이잖아요, 자의식. 자의식이 뭐냐라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큰 화두예요, 실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게 큰 화두인데 사실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고 준비는 해왔어요. 해왔는데 다 적혀 있어요, 실은 저 종이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못한 얘기는 따로 제가 혼자서 유튜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여담을 좀 하자면 이거예요. 이 우주는 모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해석에서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처럼 이 우주에 대한 가설들이 있어요. 이 우주는 도대체 뭐냐라는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요즘에 가장 좀 생각하는 게 이 우주는 고도의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게 우주 시뮬레이션 가설이에요. 자, 그 가설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의 지능은 신의 지능인 거죠. 모든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셌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주님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이 있으면 저의 과거, 미래,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여기서 이 손가락을 이 각도로 하고 얘기할지, 이 각도로 얘기할지, 이 각도로 하고 얘기할지, 1초 후에,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가설하고 평행우주 가설이 결합된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가설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또 힘들어지니까 저의 이제 어떤 종합적인, 제가 이제 고민을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양자물리학을 만난 게 1989년이에요. 그럼 제가 30년 넘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35년, 36년간.
얼마나 많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림이 탄생을 한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저의 의견이지만 또 다수의 과학자들 의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가 쫙 깔려있는 바다에서 좁은 카누 같은 걸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냐면 미래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뛰어난 그 컴퓨터, 너무 뛰어난 신이 너무 나의 미래를 너무 다양하게 이미 다 계산을 끝내버린 거죠. 자,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래가 중첩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그게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양자경 나왔던 영화가 좀 잘 보여주는데 그런 영화 좀 봐야 돼, SF. 그 다음에 누구야?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 그 다중우주가 많이 나와요.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에 많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은 나와, 스파이더맨 요즘에는. 스파이더맨 최근 거 다 그 다중우주와 평행우주에 대해서 다뤄요. 그 영화들이.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미래 여러 미래가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제 유튜브 기존 구독자들도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안 했던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얘기만 듣고 짜증나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생각을 하고 또 앞에 계신 분들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 에고가 있는 거잖아요. 에고가 있으면 그 중첩성이 다양한 나한테 다양한 미래가 있어. 그런데 자아성이 강할수록 중첩성은 다양한 확률로 미래가 존재하는데 그 확률이 확실하게 붕괴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하게 딱 현실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으면 에고를 내려놓을수록 중첩성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내림 받은 무당들 찾아가서 점을 볼 때 같이 내림 받은 사람이 점을 잘 본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내림 받은 사람들은 자아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중첩성을 잘 봐요. 그 확률 계산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당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면 확률 파괴가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에고를 내려놓고 자아가 약해지면 더 다양한 세계가 보이거든요. 제가 진선미에서 왼쪽에 허라는 원을 그리면서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다 내려놓고 살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자기 개발 강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강력한 자아와 비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랄까? 나는 유일문이다와 나는 유일문이 아니다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구국자 같은 데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포용과 허용, 우리가 포용과 허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포용과 허용이 왜 중요하냐면 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이건 경영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물고기 이제 그 자연 현상을 보면은 다양한 물고기 떼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물고기와 맨 뒤에 있는 물고기는 거의 10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물고기 집단을 보면. 근데 얘네들이 방향을 동시에 트는 거 보셨어요? 도미노로 틀지 않습니다. 얘가 방향 틀 때 따다다닥 트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방향 전환할 땐 한순간에 방향 전환합니다.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다큐멘터리 앞으로 잘 봐보세요. 특히 해양 다큐. 작은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맨 앞에 있는 애하고 거의 한 넓이가 10m 이상 돼요. 서로 텔레파시라도 하듯이 어떻게 방향을 저렇게 동시에 전환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을 함께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장을. 그래서 동시성이 일어나요. 동시성이. 그 파장을 공유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성과 에고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을 뱀이나 쥐나 고양이가 더 빨리 알아챈 것도 해당해요. 물론 그게 걔네들이 초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레라든가 이 약간 뭐 하찮은 우리가 봤을 때 덜 진화한 것 같지만 걔네들이 초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더 빨리 감지를 해요. 마치 막 신내림 받은 문화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복잡성의 시대인데 복잡성의 시대고 또 위기의 시대고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양자중첩을 활용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자중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는 자아와 비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자아와 비하를 그러니까 내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한 그 훈련이 실은 명상 같은 거예요. 뭐 내려놓음, 뭐 비우기, 마음 비우기 그 수련이 다 사실은 자아에서 비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독교에서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비하가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주 뛰어난 양자 컴퓨터 또는 전지전능한 신이 이 우주가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다 계산이 끝났다니까요.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에고와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 중첩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엄청 어려운 이야기네요. 어려운가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네네. 질문 좋아요. 돌아가서. 서울대를 나오셨잖아요. 미대를. 네네. 이 서울대 미대를 다니실 때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작품도 양자물리 쪽에 관련된 작품인가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네. 우주론에는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이 있는데 우리 은하처럼 생긴 게 이렇게 구슬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영상 가끔 나와요. 여기 다중우주 그 유튜브에 쳐보면은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닮은 그 우주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있다. 그게 그 다중우주를 표현한 게 이제 제가 대상 받았던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는 것은 병렬적으로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겹쳐 있다예요. 하나로 겹쳐 있다. 그래서 다양한 눈동자 위에 그 우주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자아가 있는 자의식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저도 왔다 갔다 못 해요.
그 이론이에요. 저도 그냥 해석이에요. 이론이에요.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수련을 한다면 똑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어쩌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미래 같은 게 쫙 보일 수도 있어요. 과거가 다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병렬식으로 있는 우주가 있고 중첩되어 있는 우주가 있는데 중첩되어 있는 우주에는 현재 이 지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해요. 하나가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또 하나가 양자역학. 뭐 양자역학은 딱히 누가 개발했다고 하기에는 동시에 여러 명이 해가지고 양자역학. 또 하나가 카우스 이론이라는 건데 카우스 이론 중에서 무한성에 대해서 다뤄요. 카우스 이론이 무한성.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물방울 속에 우리가 우주가 있단 말 하잖아요. 모래 하나 속에 정말 우주가 있다. 그게 카우스 이론에 해당하는 언어인데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중중무한이라 그래요. 중중무한. 파고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그 작은 세계가 무한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시 세계, 넓은 세계로 가도 그 넓은 세계가 무한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평행우주하고 카오스가 결합된 개념이죠. 작아지는 무한도 있고 넓어지는 무한도 있더라. 그리고 그 엄청난 무한이 또 엄청나게 겹쳐져 있더라. 그게 평행우주와 카오스 이론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좀 인문학적으로 결합을 시켜보자면 그 다양한 우주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명의 관찰자가 여기 있거든요. 9명의 관찰자가 여기 있는데 다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 9명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거야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는 9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9개의 우주가 있고 그 9개의 우주에서 이렇게 물론 대충 보면 다 비슷한데 섬세하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좀 인문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 중에서 유물론과 유심론이 있는데 유물론과 유심론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일단 네. 제가 카톡방에다가 대상 받은 작품을 네. 빅풀투데이인가에 실린 작품을 한번 공유를 했어요. 대상 받은 작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마무리 시간이. 들어가서, 그래서 시간 그래도 질문은 질문은 아니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어요. 질문은 한 명만 딱 해가지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명만 너 머리카락 몇 개야 물어봐도 되니까 아무 질문이나. 한 명만 질문 받고 이렇게 화가님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 한 명 누구 질문? 저 질문을 한 명만 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기 우리 이제 투자기님 증권회사 부장님 계시는데 그 요즘 미술 시장의 이제 트렌드나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화가님은 이제 그때 작년 재작년인가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서 그 최고가 해가지고 최고가 5억 해가지고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살바도르 문디. 4억 5천 달러 해가니까 4억 5천만 달러니까 엄청 지금 거의 1조는 안 되고 6,500억인가? 네, 그렇죠. 6천 거의 7천억. 거래가 됐는데 7천억.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작년 재작년에 사실 젊은 20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미술 가격이 많이 네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좀 주춤한 상태인데 화가님 이제 STO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조각형 토큰판에 가지고 네네. 그 실물자산 연계한 미술 시장 연계한 네. 그런 부분에서 화가님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도 은행들도 많이 준비하고 앞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이제 가는데 이게 진도가 막 확 나가지는 못하는 거 같고 다 준비 차원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전망 좀 시간이 좀 아무튼 안 걸리는 방향에서 하고 그 미술품 본인인데도 하여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뭐 가격을 지금 뭐 계속 고가를 찍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술품 본인 시대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너무 무거운 그거 아니 무겁지는 않아요. 뭐 간단하게 하고 그 하기 전에 STO하고 뭐 그다음에 뭐 좋은 화가 좋은 그림 이런 것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미술 투자의 관점에서는요.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미술 시장에서 좀 상스러운 용어로 구라빨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인터뷰를 할 때 어쨌건 하고 싶은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 화가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그림에 그만큼 뭔가 담긴 스토리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린 사람 많습니다. 생각 안 하고 예쁘니까 그린 사람 정말 많고 그런 그림은 일단은 장식용으로는 좋아요. 아니면 투자용으로는 힘들어요. 장식용으로는 괜찮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게 그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동안 공부한 거 뭐 책 읽은 거 모든 것이 그림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랑 연결해서 한마디를 뭐 ST 하기 전에 질문 제가 까먹으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한마디 하자면은 디드로 통일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써보세요. 나중에 검색. 디드로 효과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빨간색 핸드백을 샀더니 우리 집 소파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약간 코디네이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디드로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통일성이란 말이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드로 일치성이 저는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그 디드로 일치성이라고 통일성이라고 찾아야 나와요. 검색은. 디드로 일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그림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든 자기 뭐든 간에요. 굉장히 문명사에서 정말 브릴리언트한 엄청나게 뛰어난 예술 작품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거기서 디드로 일치성이 생겨요. 디드로 일치성. 브릴리언트라는 단어가 브릴리언트라는 단어예요? 아니, 진짜 영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 완전히 그냥 완전히 뛰어난 탁월한 브릴리언트가. 그래서 왜 우리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그 최진석 뭐. 되게 근데 우리가 어떤 작품이 탁월하다라는 걸 알기까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일단은 고리들 작품이 탁월하다는 걸 믿으세요. 일단 믿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탁월한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야 고명환 씨가 나와가지고 개그맨. 개그맨이 뭐 3,000권의 인문학 서적을 읽었다 그래가지고 존 피터 교수가 쓴 책을 보고 딱 한마디를 추천하더라고요. 예술품을 사라예요. 그 피터 교수가 너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예술품을 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디드로 일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되게 문명사에서 뭔가 엑기스 같은 그러니까 사진도 괜찮아요. 판화도 괜찮아요. 진품을 사라는 얘기가 돈 많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짜리 엽서 사도 괜찮아요. 우리가 피카소 엽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게 왜 뛰어나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뛰어난 거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브릴리언트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탁월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눈이 생긴 순간, 그러니까 예술품을 사야지 성공한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눈이 생긴 순간부터 디드로 일치성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물론 좋은 그림 판화 하나를 집에 걸었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의 가구도 막 이렇게 이태리로 바꿔야 되고 그럴 돈은 없죠. 그럴 돈은 없는데 최소한의 자원에서, 최소한의 그 돈에서 자기 삶이 그 탁월성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좀 더 바뀌죠.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 디드로 일치성이 생기는데, 우리가요, 서민층에서 중산층에서 상류층, 뭐 이렇게 문화적인 상류층이라고 얘기할게요. 아무튼 뭐. 근데 문화적 상류층이 대부분 또 돈으로 또 상류층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요, 유유상종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동기부여로서 예술품을 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존 피터 교수가. 그래서 고명환 씨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10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거죠, 예술품에. 그리고 그 탁월성은 도대체 뭔지를 조용히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 순간에 삶이 상당히 뭐랄까 다른 세계로 간다고나 할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품 본의하고 STO 얘기는요,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예전에 금본위제가 있었는데 금을 바탕으로 달러를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래 사회는 예술품, 예술품에는 공예품도 들어가고 골동품도 갈 거예요. 보석 디자인도, 보석 같은 것도 뭐 다이아몬드도 들어가겠죠. 가공품도 들어갈 텐데 다 포함해서 그 예술품을 본의로 해서 어떤 화폐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2018년부터 외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본위제를 폐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금의 총량이 인류의 그 화폐의 총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모든 걸 상업화시키고 자본화시키다 보니까 돈 거래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 금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한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금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대체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금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 그 가치의 변동성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금본위제 화폐를 누가 뭐 중국하고 소련이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역시 실패해요. 과거에 금본위제를 폐기했던 이유하고 똑같이 금본위제는 다시는 오진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저는 인류가 생각하는 문명의 가치가 좀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영격이 올라간다고 할까? 영적 수준인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다고 할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명사의 어떤 뭐 이념이 됐든 스토리가 됐든 그것을 압축시켜놓은 어떤 예술작품들이 있잖아요. 물론 검증받고 인정받는 예술작품들을 본의로 해서 새로운 화폐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로운 화폐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가 STO라는 거고, STO는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증권화 시키는 거거든요. 나눠가지고. 근데 그 STO를 하려면은 뛰어난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그 가치를 확실하게 순간순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블록체인망이 완벽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 블록체인이 완벽해지기 전에 설레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조만간 사라질 운명인 거죠. 골동품이 되거나. 그러니까 정말 튤립처럼 아주 기본 가치만 갖게 된다거나. 전 책에다 썼어요. 저 책에다가. 비트코인은 화석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놨거든요.
2015년, 16년에 이미 그렇게 써놨어요. 원고에다가. 근데 그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글쎄 한 5년 정도 길어봐요. 저는 그 정도로 잡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와 함께 비트코인의 화석화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코인 하지 마시고 문명사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금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주고도 안 바꾸려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거금을 주고 뭐 산다는 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저 돈을 주고 사지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뛰어난 예술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바른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그림 독토라서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도슨트님 또 계시니까요. 우리가 한때 예술 경영, 그 예술에 대해서 공부하면 예술 경영 그때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엄청 유행시켰잖아요. 서경 그룹 회장이었나 아무튼 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나라 대단한 컬렉터거든요. 예술 경영을 한번 유행시킨 적이 있는데 인문학 경영이 그 전에 좀 유행했었어요. 근데 인문학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첩경이기도 하고 고속도로 되게 넓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인문학 공부는 약간 할머니 그 고갯길처럼 꾸불꾸불 할머니가 아시죠? 인문학 경영이라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첩경이 없어. 광속이야, 광속. 예술은 굉장히 광속으로 그 어떤 노하우,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소감, 이렇게 오늘 어땠는지 소감 있잖아요. 한 부분만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실까요? 어떠셨는지 우리 아까 이제 질문한 사람은 둘이는 빼고 우리 지점장님부터 하고 한 말씀씩 짧게라도 한 말씩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지점장님부터 되게 오늘, 조각투자 STO,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리포트에 나오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정말 피상적인 의로만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은 뭐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은 뭐뭐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내 공부의 깊이가 너무 얕구나.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역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제가 오늘 그 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7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 잠시 했어요. 예술가니까. 공부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박수. 이 생각. 자, 우리 김기현. 화가라고 해서 왔는데 심리학과 철학을 두루두루 다 갖추신 분이시고 그게 모든 게 예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됐고 오늘 수업은 좀 어려웠지만 생소해서 더 호감 가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더스 그림 독터의 우리 도슨트님, 자 우리 이승희. 도슨트? 네, 영어도 양 잘하시는 우리. 그렇게 보신 거고요. 오늘 처음 그 강의하실 때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분야라든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닉네임이라고 할까? 고래들이라서 고래들이 뭐야? 그래서 한번 저도 네이버를 한번 눌러봐서 고래들이 사람들인가? 왜냐면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이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코와 외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와 외들은 이제 한국 스타일로
처음에도 이렇게 고리들이라고 이름을 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코어와 머리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를 왔었거든요. 이름만 좀 보고서. 그랬는데 오늘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름하고 연관이 좀 되면서 뭔가 막 우주라든가 뭔가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 네. 알고 싶어 하고 네. 근데 그게 너무 무한해가지고 딱 손에 잡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또 이제 나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깨우쳤을 텐데 그것을 단기간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아 뭔가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좀 더 뭐랄까 공부를 더 많이 정말 많이 해야겠구나. 왜냐면 양자열과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조차도 개념 정리를 좀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갈 길이 멀구나 스스로 생각했었고 어쨌든 더 많이 강의를 좀 더 들어야 더 알겠지만 그래도 많은 영감을 오늘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박연남 대표님. 명함 준비해. 에너지 테라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자 물리학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 30년 넘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또 이렇게 그림에 작품 세계에 담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 안에서 제가 막 다 흡수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화가님께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예전에 볼 때는 저 그림들이 저한테 안 들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유명한 그림이야 했는데 양자 물리학을 딱 제가 생각하고 의식을 하는 순간 저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 에너지가 이게 파동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바다 수없이 빛에 의해 놓여진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끌어당김으로 이제 오는데 그 물방울들이 나의 의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게 빚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자 에너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만은 꼭 와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는 이런 중첩적인 이제 이런 그림 세계를 지금 그려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떤 세계를 그려갈까 굉장히 궁금하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꾸준히 또 소통하는 그런 화가님하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으실 수 있는 이상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불편하신 분은 안 찍어도 되고 그래도 이제 와서 특강을 했으니까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화가님한테 큰 박수.